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요즘 매주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쏜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했죠. 네, 실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 미사일은 위협적이죠. 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대놓고 핵미사일 발사 위의 약속을 깨겠다고 나오면서 한미 양국도 강력한 무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6일 아침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공중 폭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폭발 고도는 20km 이하, 발사 2분도 안 된 시점입니다. 일단 추진체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단이 분리되기 전에 폭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화성 17,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찰 위성 명목으로 발사된 바로 그 발사체입니다. 당시 고도 560에서 620km, 사거리 270에서 300km로 준중거리 미사일 성능을 보여줬던 발사체가 왜 이번에는 제대로 떠보지도 못하고 폭발한 걸까? 전문가들은 일단 엔진 계통의 결함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3단 로켓인 화성 17형은 1단의 중거리 미사일용 백두산 쌍둥이 엔진 2세트에 보조 엔진들을 묶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되고 연소되는 복잡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개를 묶는 기술이 또 어려운 기술이야. 그걸 클러스터링 테크놀로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험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엔진이 수백 개 밸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밸브가 오작동을 일으키잖아. 그럼 그 연료하고 산화제가 셀 수 있걸랑요. 두 개가 연료하고 산화제가 부딪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폭발을 하는 거걸랑요. 특히 일부러 추력을 낮춰 거리를 조절했던 지난 두 차례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늘리려고 추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사체의 동체나 연료 계통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km 고도 이하에서는 음속을 돌파하는 그 시점인데 그때는 진동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게다가 그 진동에도 연료 탱크라든지 연료관들이 그 진동을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버틸 수 없어서 그동안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직접 정찰위성 발사장까지 찾으며 ICBM 개발을 독려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든 재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나 서방 세계처럼 무슨 몇 달 걸려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1, 2주 내에도 할 수 있는 거고 2016년에도 무수단 미사일을 8번 중에 7번을 실패했걸랑요. 근데 그 8번 시험 발사한 거를 거의 4, 5개월 만에 다 했어요. 괴물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15,000km,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일각에서는 ICBM 대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10번이나 발사하고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원하는가 하면 금강산 관광시설을 보란듯이 철거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파기하고 그 이전 강대강의 대결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로써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북한이 금지선을 넘어 2017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실해진 만큼 한미 군 당국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자 미군은 동해에 전 세계에 석 대밖에 없다는 특수정찰기 코브라볼 RC-135S를 띄웠고 서해로는 필리핀에 있던 항공모함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발진시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ICBM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미국과 블루라이트닝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블루라이팅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괌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증원하는 미국 공군 증원 전력들이 한반도로 와서 연합훈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이런 폭격 자산들을 엄호를 하면서 이제 들어옵니다. 괌 미군 기지에서 핵무기를 싣고 평양까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도착하는 초음속 핵폭격기 B-1B 랜서,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립니다.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 B-52는
미국 본토에서도 단숨에 달려와 적의 지하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격기들이 남아있는 잔존 이제 핵심 시설들을 파괴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전 등 실전에서 위력을 과시했고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2017년 ICBM 시험 발사 당시 한반도에 실제 전개돼 북한을 긴장시켰던 폭격 자산들입니다.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지역 상공에 은밀히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기습 핵타격 훈련을 올려놓았습니다. 북한의 다음 행동에 따라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반발하는 북한의 도발도 고도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지키기로 했던 그 선을 이제 깨면서 그러면 이제 한미연합도 더 이상 그런 선을 지킬 필요 없이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그리고 사실 필요했던 연습들을 이제는 좀 하겠다는 의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미중 갈등, 그리고 선제 타격까지 공언할 정도로 강경한 한국의 새 정부까지 한반도 정세와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지금과 같은 북한의 어떤 그 무기 발사 행보는 계속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원칙론을 아마 고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 형성돼 있는 냉각 기류가 좀 더 냉각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권 교체기, 중재자도 조종자도 없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반도의 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묘안이 절실하지만 그 해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정작 최근의 모습을 드러낸 곳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네. 평양에 해마다 10,000세대씩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짓겠다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했던 곳이죠. 네, 북한 지도부는 지금 시기 왜 이곳을 찾았을까요? 박철현 기자, 최근 북한 동향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평양 송신 송화지구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작년 3월 착공식을 한 이곳은 1년 만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정 비서동지께서는 거리의 전경이 정말 볼만하다고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할 때 대한 당의 건축 미학 사상이 정확히 집행됐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1년 전 논과 바쁜이던 지역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확 바뀌었는데요. 조용원 상무위원과 리일환, 오수용 비서 등 고위 간부들을 대동해 이곳을 찾은 김 위원장은 만족한 듯 연신 한박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꽤 높아 보이는 건물도 있네요. 이곳에 들어선 건물 중 가장 높은 건 8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북한은 최근 조성하는 거리에 경쟁적으로 고층 빌딩을 세우고 있는데요. 2015년에 완공한 미래과학자 거리는 53층 아파트가 최고층이었고 2017년 완공한 여명거리는 70층이었는데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 세대의 다양한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과 보건, 교육, 편의봉사 시설들이 특색 있게 건설됐습니다. 전체 부지는 56정보라는데 여의도의 5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반원형이나 지붕이 곡선인 아파트도 눈에 띄는 등 건물 모양도 각양각색인데 이 또한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다양성이 보장된 여러 건축물들의 예술적 결합을 중시하고 특히 모든 요소들의 현대성을 최대로 부각시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곳에는 언제쯤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입주하는 날은 다음 달 15일,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 이른바 태양절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태양절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 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인민생활 향상 차원에서 시작한 건설임을 강조했던 만큼 이를 선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짧은 기간 안에 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건설에서도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역설했는데요. 송신 송화지구 역시 김 위원장의 애민정신을 강조하는 치적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들어서 부쩍 건설에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착공식을 했던 평양 화성지구도 골조공사가 한창인데요. 송신 송화지구 건설에 참여했던 군인 건설자들이 다시 이곳에서 밤낮 없이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5년간 평양에 5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운 북한은 그 외 지역에서도 잇따라 각종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건설 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일심단결로 극복했다. 과시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우리 당국은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요즘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올 초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방역을 이유로 걸었던 빗장도 여는 듯 했는데요. 북중 교역 아직도 정상화는 안 됐죠? 네.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지 2달이 넘었지만 북중 교역이 정상화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한데요. 보시는 건 중국에서 들여오는 화물을 쌓아놓은 평안북도 의주비행장 부지를 지난 15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2.5km에 달하는 활주로를 따라 알록달록한 모양의 화물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VOA는 대규모 소독시설이 들어선 이곳이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팔로스가 공개했던 지난달 사진과 비교하면 적재된 화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빼질 않아서 화물이 계속 쌓여간다. 이런 말인가요? 북한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화물에 대한 검역 차원에서 화물을 이곳에 쌓아두고 있는데 들어오는 화물에 비해 여기서 나가는 화물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는 2달 가까이 방치되다시피 한 화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북중 화물열차는 지금도 계속 운행이 되고 있나요? 운행되고 있긴 한데 변화가 있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1월에는 매일 한 차례 약 15량 규모의 화물열차가 신의주와 단둥을 오갔는데 최근엔 운행 빈도와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요즘엔 좀 눈에 들게 좀 많이 줄었어요. 일주일에 4번, 3번 정도. 한 3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에서 7, 8량 정도요. 열차에 싣는 물건도 좀 바뀌었다는데요. 현지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초기엔 주로 북한 당국이 주문한 물건들이었는데 요즘엔 개인이 주문한 게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무역업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정부 물건이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개인적 무역 물건도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아예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개인 물자 주문받은 거 이런 게 들어가니까.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하는 송신송화지구 건설 등에 들어갈 내장재나 기타 북한 당국이 필요로 했던 물자들은 대부분 들어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움직임도 있나요? 북한 매체들도 코로나19 새 변이인 델타크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파력과 치사율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비루스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합쳐진 새로운 혼합 변이 비루스, 일명 델타크론 변이 비루스가 새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강력한 비상방역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데요. 아직 북한에 배정된 백신조차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간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 과자에 담긴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과자 포장도 북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 과자와 사탕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는데요. 이 나민희 씨 이 과자 포장이랑 포장지 보실 때 예전과 뭐 많이 달라졌나요? 어때요? 엄청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딱 봐도 북한 과자로구나 이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뭐 상표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가 이 과자가 무슨 과자입니다. 그냥 과자 이름만 써가지고 이제 비닐 안에다 넣어놓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을 보게 되면 막 엄청 알록달록하게 다 이제 상표를 다 해놨잖아요. 포장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투명 비닐이었어요. 너무 질기고 이제 뜯는 부분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손가락으로 이제 구멍 뚫려가지고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 과자는 이런 그 박스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뚜껑이 잘 안 닫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 사실 디자인 측면은 굉장히 좀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과자 포장지 역할 중에는 또 제품을 보관하고 보호하는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북한의 포장 기술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위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딱 포장을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포장 기법도 예전에는 없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박하면 박하, 뭐 이제 과자의 종류에 따라서 폰트도 다 달라지고 너무 아기자기 알록달록 이제 예쁘게 포장하는 걸 보게 되고 보거나 또 그리고 뭐 보관 기일도 나오고 그리고 이 과자에는 뭐 단백질이 얼마, 탄수화물이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되는 걸 보게 되면 아예 그런 라인 자체를 포장에 대한 어떤 생산 라인 자체를 확 바꿔버린 게 아닌가. 일단 재질 자체가 좀 좋아졌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비닐이 찢어지기도 좀 쉬웠었고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세게 잡으면 부서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 예전에 비닐에 있던 거 글씨가 지워진 적도 있었어요. 북한 과자 보면. 이게 포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이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피 과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도둠으로 인쇄를 돼 있거든요. 종이가 아닌 이런 이제 철이라든가 표면에다가 이제 실크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줘야 되고 인쇄가 오랫동안 잘 접착이 되고 그다음에 원본하고 차이를 적게 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바코드도 QR코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북한에서 이런 산업 디자인의 어떤 그 변화 또는 발전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도 최근 디자인, 즉 산업미술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지난달엔 산업미술 전시회가 열렸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광명성절 경축 평양시 산업미술 전시회가 10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회에 출품된 도안들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대표적인 도안들이라고 합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구역 주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용제품들, 식료품 도안들을 더 많이 창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산업미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북한에서는 잘 쓰지 않았던 단어, 어휘 개념이거든요. 이제 용어는 이제 학술적으로 있었지만 보통은 이제 뭐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보면 이제 경공업성 산하에 있었던 경공업 미술 창작사에서 최근 이제 산업미술 창작사로 명칭도 좀 바꾸고 규모도 좀 바꾸고요. 각 분야에서 산업미술 쪽으로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조선 산업미술 창작사는 북한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 화면 볼까요? 여기가 조선 산업미술 창작사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들이 창작가, 디자인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은 산업미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자, 여기는 상표를 디자인하는 상표 도안단인데요. 20, 30대의 젊은 창작가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창작미술 또 산업미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체제는 확실하게 좀 실용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 과정 작업 그리는 것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고 또 새롭게 이제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유망 직종 또 각광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좀 다양하게 디자인들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탐구적인 창작 태도와 노력, 본기치는 착상은 훌륭한 도안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선 창작 대상이 식료품인 경우 그 식료품과 관련된 지식이나 상식을 공부할 정도로 열정이 높다고 소개합니다. 글자, 바탕색, 곡선과 직선, 상징물과 같은 이런 천태만상의 형상 요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디자인에 대해서 창작사, 도안 이런 말을 쓴다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어떠세요? 평양에 계실 때 이런 도안이나 창작사들의 역할을 좀 실감하셨나요? 저 예전에는 거의 실감을 못했었죠. 창작사가 뭐 1960년대가 그때 생겨났다고 하는데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이제 포장 자체를 거의 잘 안 해가지고 상품이다 했을 때는 사람이 소비자가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과자뿐만 아니라 어떤 비누, 뭐 샴푸 이런 화장품 생산에도 그 예쁘게 만들고 뭐 포장 이런 것들 굉장히 힘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자 포장 또 포장지도 뭐 저런 창작사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외국 과자들, 주로 중국산 과자들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생산을 못하냐. 근데 최근에 이런 과자들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되면서 이제 기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이렇게 상표 그리고 뭐 포장지에도 엄청 그 힘을 기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국 과자를 먹는 대신에 이제 북한산 과자를 먹게 되고 또 이런 과자들이 국정 가격이 아니라 시장 장마당에서 이제 판매되는 그런 가격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걸 많이 팔면 팔수록 이득이 더 생기는 거죠.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내용물이 중요했었죠. 이게 포장지는 그냥 포장하고 버리는 것이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상품 구매의 어떤 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생겨난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고 김정은 체제 오면서 일단 그 국산품애용 그러면 이제 먹을만하고 이쁘고 맛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을 먼저 좀 확보를 하면서 외국으로 수입되었던 과자 시장을 대체하고 조금 더 나오면 이제 국제적인 수출까지도 겨냥하면서 이런 디자인 요소가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기업들도 조금 더 이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선택받으려고 하는 변화를 이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중복되는 서체가 없을 정도로 제품마다 좀 고유의 서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데요. 이유가 있나요? 북한에 이제 뭐 김정은 체제 여러 가지 국가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총 10가지로 정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어가 국가 상징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이런 그 산업화 디자인하고 연결되면서 다양한 서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활용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어라고 하는 국가 상징물을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다양한 서체 개발도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과자 포장지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캐릭터인데요. 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북한 어린이 만화 영화 명리한 너구리입니다. 남인희 씨, 이 만화 아시겠어요? 엄청 많이 봤었죠. 아, 그래요? 네, 이 친구가 너구리고 그다음에 곰, 고양이 이렇게 셋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북한 뽀로로군요, 저게. 네, 그래서 너구리 자체를 영리한 캐릭터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너구리가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 너구리가 북한에서는 북한 어린이들한테는 뽀로로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한테 좀 너구리라고 하는 개념 캐릭터는 다가오진 않는 조금 낯설긴 한데 예, 북한에서는 뭐 너구리하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로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 상품들 뭐 가방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고 아이들이 먹는 이런 과자에도 이런 그 만화 영화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포장이 기술과 아주 밀접하다는 생각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즉석밥도 이제 식품이 개발돼서라기보다는 이 패키징의 발달에 따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또 우리는 포장이 좀 과할 때도 있습니다. 질소 포장 뭐 이래가지고 질소가 더 많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까워서 못 버릴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 북한의 포장지를 보면서 이 포장의 기본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예전에는 정말 딱 비닐 하나만 딱 들어가는 그런 포장이었거든요. 제품이 기본이고 뭐 사탕이면 사탕 그 안에 이렇게 투명 비닐 하나만 딱 씌우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북한의 포장 기술이라든가 식료품 기술이 되게 긍정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제품 포장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 유통 기간도 좀 늘어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좀 길어지게 됩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이런 진공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자 포장, 봉지에 쓰인 글씨체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단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일상에서 포장을 늘 접하는데요. 행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설립된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중 하나를 택해서 공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 있게 해본 건데요.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가 최근 열렸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빌딩. 1996년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최초의 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자리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제사회에다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한국에 들어온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그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6명의 북한 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함께 추진해온 스스로 피고 크다는 의미의 스피크 프로젝트가 그중 하나. 이 단체에서 지난 수개월간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잠시 후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그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마련된 발표회장. 다소 긴장된 표정의 학생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5개월간 진행했던 스피크 프로젝트 2 마지막 결과 공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으로 나눠 연구해온 결과를 팀별로 발표하는 시간. 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팀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과 포장 문화가 급성장했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페에서의 텀블러처럼 음식점에도 개인 용기를 가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 음식을 구입해본 경험담을 풀어내며 조금씩 이런 용기를 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바뀐 겁니다. 카페를 가도 음식점을 가도 항상 플라스틱에 대해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한 50%는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이 거의 없고 플라스틱이 귀했던 북한에서의 경험도 한몫했습니다. 일회용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들어본 거예요. 아, 일회용이라는 말을? 저희는 무조건 다예요. 사실 거기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이다병 같은 게만 하나 있다면 그거를 거의 한 몇 달은 계속 사용하지 않나. 술병으로도 쓰고 아니면 어디 외출 나갈 때는 막 씻어가지고 생수도 담아가고 이런 식으로. 어쩌면 귀하니까 플라스틱이 안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다른 팀은 그동안 생활 쓰레기로 배출돼 소각됐지만 최근 정부가 순환 자원으로 인정해 허가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 커피 찌꺼기에 주목했습니다. 가게에서 얻은 커피 찌꺼기로 방향제나 화분을 직접 만들어 주변에 나눠주기도 했고요. 친환경 비료나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찌꺼기 달라고 할 때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할만했습니다. 탈북민과 비슷한 처지일 수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 팀도 있었고요. 북한 이탈 주민도 전에는 그 난민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좀 자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난민들은 환경 난민, 경제적으로 오는 것보다 내전 그런 걸 오는 거니까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갈수록 늘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포함된 팀은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공부와 설문조사를 해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본 게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렵게 살았구나 그런 감정이 되게 느끼고 되게 피곤하게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친해지고 친구처럼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만난 동양의 친구들. 탈북 청소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수혜적인 입장에서 주로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친구들도 한국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뭔가 민주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낯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고민을 해가며 조금씩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칼파스, 칼국수, 불파스? 난 몰라. 너 그럼 어떡해? 원 그릴 때 쓰는 그 도구 컴퍼스? 북한말 칼파스는 러시아어 콜바사에서 온 말로 고기 순대라고도 합니다. 남한에서는 소시지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되게 많이 생소하네요. 아, 소시지.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중증 환자 수도 늘어서 걱정인데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레 월요일은 춘분입니다. 올 봄에는 코로나도 확실히 극복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